지금 그 ADN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플랫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흥사단 기획국장 문성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흥사단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제 회의에서 제가 이제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서구 쪽 그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본 기회는 많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파키스탄, 그다음에 앞으로 발표할 이제 인도네시아 사례도 함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저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흥사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흥사단은 1913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을 텐데요. 한국의 경우도 이제 일본의 침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고요. 그 독립을 이제 어떤 식으로 쟁취하느냐라는 방법론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 독립을 이루어낼 인재, 인물을 키워내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정통은 다양한 저희가 이제 아젠다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 100년의 역사에서 꾸준히 흘러왔었던 것은 시민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창립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함께 공유할 만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진돌이나 둥근돌이나 다 쓰이는 곳이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 하여 나무랄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의 다양성 존중의 사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자기만 옳고 남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유의 인민이니 결코 노예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오직 각자의 양심과 이성뿐만 아니라 따라야 할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일본의 어떤 침략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오직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이건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그 과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떤 선전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정보랄지 이런 것들 또는 유혹이랄지 위협이랄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성과 그 양심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한 100여 년 전에 흥사단 창립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정신들은 흥사단의 그 꾸준한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그 민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창한 단체가 신민회였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흥사단 창립자 도산 안창호께서는 신민회를 세우면서 민주공화국의 이론을 제시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에는 황제의 나라였죠. 왕의 나라였는데 개혁적으로 신민, 그러니까 뉴 피플을 주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 시민적 역량을 가진 그러한 국민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제창하신 겁니다. 당시에 이제 흥사단의 교육 방법은 인격 훈련, 단체 훈련, 민주시민 훈련 이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그 교육기관을 보고 아까도 이제 도덕성, 시민성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개인의 인격 부분과 또 단체 생활과 또 사회생활 이 모든 세 분야를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했던 그런 단체는 역사적으로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흥사단은 이 인격 부분,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사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이 3가지 요소를 강조시키면서 이제 역할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흥사단은 이제 동맹 수련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단어가 좀 오래된 100여 년 전에 나온 단어라서 상당히 어렵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서로 서로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또 토론을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단체가 또 우리 사회가 나아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죠. 이러한 그 교육 방법은 현재도 홍사단의 좀 교육 방법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교육은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키우는 그런 데 집중이 됐었고 근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 주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도구에서나 우리 아시아 사회가 같이 경험했던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 있어서 항상 그 지배계급도 교육을 강조시켰죠. 그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동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정치 사회화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한 주 교육이었었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독립을 위한 저항이라든지 민주화를 위한 저항에서는 그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참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뤄내는 그런 교육을 해왔죠. 서로 다른 이름은 뭐 시민교육이라고 하지만 접근 방식도 다르고 교육 내용도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홍사단은 그 후자 민주주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인간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독립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1945년 이후인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교양을 많이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40년대에서부터 한 80년대까지 뭐 권위주의, 독재, 군사정부 이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정치 시대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또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건 또 사실이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금요 개척자 강좌라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4년 4월달에 시작돼서 1998년 정도까지 약 1,400회 정도 진행이 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강좌로서는 가장 장기간 오랫동안 했던 강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오래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못했던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장들을 계속 1,400회 이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민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 또 이념의 흐름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민주주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주로 강좌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건 이제 홍사단이 1913년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1963년도 즉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활동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사단 아카데미 운동입니다. 홍사단이 영문명으로 영 코리안 아카데미인데요. 즉 젊은이들을 키우는 그러한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아카데미가 세워졌고 60년대, 7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 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흥사단 아카데미 그룹이 생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는 지도 교수라든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제 커리큘럼이 정교화되고 또 학생들의 수준도 축적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활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운동의 그런 주축의 흐름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뭐 철학과 역사, 정치, 경제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한국의 어떤 그 구조적인 모순을 고민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그 학습의 장이 됐고, 의식화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그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만 야학이라든지 농활이라든지 이렇게 그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을 저녁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한 40대, 50대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이제 흥사단 아카데미 사건, 또 항린 사건이라는 그 정부를 그 모함하는, 또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잡혀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은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흥사단 아카데미가 해체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 중반에 이르러서는 흥사단 활동이 상당히 침체된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삼선 씨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이런 정도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 물교의 거색이 일어나는데요. 한국에서도 87년도에 민주화 투쟁이 크게 일어났었죠. 그거를 계기로 이 흥사단도 그 80년대에 이제 해체됐던 아카데미 운동도 다시 부활되고 또 시민 교육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기본 정신,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데, 그전 교육과 달랐던 것은 이제 다양성, 참여성, 자발성, 문제 해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담아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한국 시민사회에 이제 독일식 교육 방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독일의 이제 폴리티시에 빌동, 독일 정치교육의 이제 교육 방법론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지식 전달형, 이제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이제 피교육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같이 때로는 놀이를 하면서, 때로는 같이 토론을 하면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또 해답을 같이 찾아내는 이러한 교육 방식으로 바꿔나가게 됩니다. 앞서 이제 박선영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루하고 딱딱한 그런 이념적인 교육, 저항하기 위해서 치열한 교육, 이런 좀 수준을 이제 넘어서 좀 즐겁게 또 생활과 밀접한 내용, 게임을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역량, 시민의 가치를 배우는 그러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저변을 넓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해왔었고요. 약간 이제 분야별 교육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흥사단에서는 크게 이제 통일교육, 투명사회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그다음에 역사교육, 이 네 파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흥사단이 독립이 일제 침략을 받기 전부터 그 당시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그 이와 달라진 점은 남과 북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파키스탄 예에서는 종교 갈등이 상당 부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적 갈등이 상당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이념적인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 종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념적인 그러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행위가 거의 차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일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 교육이 이제 이념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오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먼저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을 같이 접목시키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도 먼저 평화의 감수성을 길러주면서 이러한 평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 과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접 전국의 그 학교, 교실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 분야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 통일 강좌도 현재 매달 하는 통일 강좌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하게 되는데 137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일 포럼, 통일 역사 강좌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또 강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오래됐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그런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투명사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명사회 교육에서 좀 특이한 것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시민사회도 입장에 따라서 약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정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티즌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시민의 권리로서의 시민권과 또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교양과 또 의무로서 해야 될 시민성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으로 이야기했을 때 인권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이 민주시민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성, 덕성 함양과 시민의 권리를 찾는 시민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많은 교육, 특히 정규 교육에 있어서는 시민성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그 시민이 아니라 정치 제도나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 주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흥사단의 이제 투명 교육이 교육에 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된다면 시민사회 교육과 정규 교육의 그런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인권 교육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도 그러겠지만 입시 교육이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외우고 뭔가 시험을 보기 위하고 평가를 받는 건 되게 잘하는데 그것을 우리 사회에 나가서 펼치는 건 되게 약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런 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인권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조례이네요. 이러한 것들을 찾는데 이제 흥사단 교육을 청소년 인권 교육에 많이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좀 질문 드릴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많은 관심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이제 출범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제 박선영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박선영 교수님이랑 좀 다른 생각이 이제 한국의 청소년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갈 좀 열린 마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한국의 전통성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다른 나라 전통성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다른 영역들 부분이지 한국의 전통성에 대한 그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것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공통의 경험을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민주시민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를 함께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오늘 파키스탄, 좀 있으면 이제 인도네시아 사례를 듣겠지만 이런 많은 사례들이 되고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돼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런 경험의 공통성 또 추구하는 가치의 공통성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이제 교류와 경험에 대한 그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덕성과 시민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성, 시민성 이거를 저는 이제 시민성을 시티즌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가치, 개인의 규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기고 있죠. 근데 도덕성에도 이제 그런 개인들이 사회적인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 행동의 방법이나 원칙 이것도 분명히 도덕성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시민성에서도 이제 시민의 권리로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민성의 어떤 책임성도 이야기했었는데 시민으로서의 덕성, 시민으로서의 의식, 시민으로서의 신념 이런 부분도 시민성 부분에 들어가 시티즌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덕성과 시민성은 서로 다른 영역도 있지만 공통된 영역도 있다. 지금 뭐 너무 사례가 많아서 일일이 다 들 수도 없지만 지금 법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청소년들이 이제 뭐 법을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법치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 개념이 전혀 통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사업주들은 실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복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저 정도는 그냥 도덕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피곤해. 저런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첨예하게 고민하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각종 모임에서 이 얘기가 단순한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중점적으로 되지 않으면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파쇼적인 요소, 그러니까 정근대적이죠. 어떤 측면에서 정근대적인 요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앞에서 제가 주장했던 얘기도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의 존중과 자존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전 사회적인 파쇼의 요소를 없애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무슬림 선생님, 저 무슬림이란다. 성서 선생님 말씀하신 박시문에도 보면 단적인 예로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비차별 동등한 여부를 말하게 되면 낙인 찍히게 된다. 그 다음에 문성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통일교육을 하는데 인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평화와 결부시켜서 한다. 이건 일상적인 우리 방식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고 우리 한국 현대사의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제도가 있는 거죠. 제도가 명확한 물질적 실체로서 제도가 있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 전근대적인 법제도를 두고 우리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건 좋은데 이것은 뭐 정치의 영역이야 또는 이제 다른 좌파 운동의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로 간첩도 잡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인권적인 절차가 많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이거 연관해서 제가 삼선 선생님께는 아까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그 비참의 얼통동한 대우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체 선생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플로우에 있는 선생님들 포함해서 양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물론이지만 좀 참신한 교육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는 많은 걸 고민하고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대학생,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대상으로 이제 나중에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하고는 있고 시도는 많이 합니다만 참신하네 라고 생각드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드문 것 같아서 불러 계신 분들께서도 선생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토론하다가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들. 이동일 민주공원 교육팀장 발제였습니다. 민주공원이 실질적으로 경남 부산 지역에 있고, 그 민주공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효시였던 1960년 4.19 혁명이 부산 마산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그 4.19 정신이 1978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면 기폭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 시민의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뜻을 길러서 계속해서 어떤 산민주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그 공원에서 다양한 민주체험 교육을 아동, 청소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몇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발제자들께서 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은경 참여연대 아카데미 디나무 부원장님의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참여연대 주은경인데, 여러분들 되게 허리 아프시죠? 허리 아프고 어깨도 뻑뻑하실 텐데 약간 한번 기승이라도 해볼까요? 네, 너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깨도 좀 주물러주시고요. 네,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오셨고 북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아시아 지역 여행했던 데를 좀 꼽아봤더니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불러볼 텐데, 저는 필리핀에 20년 전에 가서 거기 KNU 노동운동 지도자를 만났고, 또 그때 그 필리핀 공산당이 합법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NGO 단체 활동가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또 현대중공업 노동운동에 대해서 저한테 막 아주 좋은 질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개인적인 여행으로 갔었는데, 인도, 파키스탄, 중국, 여기서 위구르하고 티베트 쪽으로 갔다 왔고, 베트남,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라오스, 태국, 몽골, 이란, 터키 갔다 왔습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그 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교육과 관련해서 갔다 온 독일이나 스웨덴과 다르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연대 아카데미 베트남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일단 참여연대라는 곳에 대해서 모르시는 외국인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94년도에 만들어진 단체
단체라는 거, 그 당시에는 활동가와 학자와 그다음에 변호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단체입니다. 그때는 한 300명 정도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13년에는 한 13,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이분들은 이제 매월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의 시민교육을 이야기할 때 일단 그 세 번째 있는 NGO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 세 축이 같이 이 시민운동을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시민운동 단체로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여연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사법감시, 또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중증국제연대, 평화군축 등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아카데미 단지 3명이 일을 하고 있는, 네, 저희 큰 단체의 한 부서입니다. 사진이 지금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잘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저희 참여연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 사람이 구속이 된 바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참여연대 성격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시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우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그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을 제기했을 때 저희 사무실 앞에 이른바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노인 단체 내지는 해병대 전후회 이런 데서 이제 저희 단체를 직접 찾아와서 물리적인 폭력을 막 이렇게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에 그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여 차례 가까운 매주 주말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연대도 시국회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이 저희 참여연대 부스입니다. 네, 여기까지 참여연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어로 74페이지고 영어로 8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민교육의 몇 개의 현재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제가 좀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요새 2012년에 중동 북아프리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긴급 특강으로 시리즈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이때 20명 중에 남자가 3명밖에 안 되었어요. 나머지는 다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에 노동자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시민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남자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 왜 이럴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 여성들의 어떤 의식의 발전도 있지만 남성들이 훨씬 더 보수화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먹고 살기 참 힘든 이른바 먹고 사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보 정치, 시민 정치, 생활 정치, 이렇게 정치가 딱 명시된 주제로 한 교육은 근현대사 교육이나 세계 종교의 인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워크숍에 비해서 별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현재 어떤 한국의 시민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있는
민주적 진행제 워크숍의 뜨거운 열기, 이것도 시민교육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목을 철학이 있는 민주적 진행자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앞서 부산 민주공원에서 발표하실 때도 이제 방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방법에는 철학이 기초가 되는 거 없이는 진정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에 어떻게 하면 진실로 민주주의적 가치가 녹여나가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그런 워크숍이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높은 참여와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교육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동안의 시민교육의 주체는 강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문자와 언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대중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지식과 정보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강사가 그 강의 교육장을 진행하게 되는 이 현상이 계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강사, 교육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같이 주체가 되는, 말이 쉽지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고민하고 하는 포럼이나 토론회도 저희 역시 같이 고민하면서 이 방법을 다르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교육의 주체 중에서도 시민 참여자들을 주로 어떤 분들을 설정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 어떤 목표로 오는 각 교육의 주체들은 어떤 질문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참여자, 강사, 교육기획자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요구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학습 목표나 요구, 그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고도 상상력이 굉장히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것이 단순히 정치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 내적인 가족생활, 아이와의 대화, 직장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또 굉장히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대한 요구 그리고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교육의 기획과 내용은 시민들의 요구를 실제로 얼마큼 반영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주체들의 경험은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배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같이 공유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참여연대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고민할 때 배움과 삶에 대한 고민이에요. 배우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 서로 배움의 교육,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 요즘에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기도 좋고, 정보에 대한 그거는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는 주로 이제 인터넷 교육 방송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교육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내 발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이곳에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식의 교육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근데
과연 우리가 하는 교육에서는 그걸 얼만큼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베트남 5년 동안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해왔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하게 교육 참여하는 돈으로 예상하는 분들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민들을 주요 눈높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 그리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큰 연대를 구상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시민,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되 행동에 앞서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민, 냉철한 이성만큼이나 따뜻한 가슴으로 시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그리고 역사의식과 민주주의를 삶의 현실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시민. 굉장히 어떤 시민이 연상되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근데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내 동료들의 삶, 내 가족들의 삶, 내 이웃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에 입각해서 그렇게 삶이 변화해 가야 된다.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지식 중심의 교육, 계몽적인 교육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희는 공산국제 정권하에 있었고 우리가 교육을 노동자나 아까 흥사단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교육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교육이 탄압이 심한 만큼 우리도 굉장히 강한 교육을 했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주입적으로 했던 그런 반성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라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성, 감성, 영성, 실천의 통합, 그리고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통합적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성은 아까 이제 지식과 문제 중심의 어떤 비판적 사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감성과 영성을 여기 도입한 거는 사실 5년 전에는 참여연대 교육도 별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부산민주공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감성과 영성, 예술 이런 부분들의 시민교육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것이 진짜 삶이 변화하는데 아주 깊숙한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변화하는 데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부분도 영성을 보통 이제 교회에서 독점한 용어로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천주교 쪽에서도 사회적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냥 저도 영성이라는 말만 했을 때 뭔가 좀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사회적 영성이라는 표현 이것은 사회적 실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만큼 뭐랄까 고집과 욕심과 이런 걸 버리고 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그런 실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라고 얘기했는데 진보라는 가치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인문에 대한 거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인문학 붐이 일어나고 인문학 공부하는 공간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거 역시 단지 지식을 높이고 인문학을 교양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진실로 인문학적인 성찰을 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문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는 새롭게 좀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배움터라고 얘기한 거는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철학적 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시민교육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민교육 공간에 올 때, 내가 참 사는 게 즐겁다. 여기 오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말할 수 없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오고 싶어. 진짜 오고 싶어. 근데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 와서 즐거워야 사람이 계속 오게 되지. 계속 심각하게 민주주의, 평화 인권 그 얘기가 어떤, 심각한 담론으로서만 이렇게 돼서는 그 교육을 내 발로 계속 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왔고, 그리고 이제 삶의 즐거움이 변화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발제하실 분들이. 이게 마지막 쪽에 발표한 사람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으로 저희는 통합적 교육의 개선 방향, 모든 시민은 가르칠 게 있는 교사이고, 모든 시민은 자기 속 안에 있는 예술적 본성이 있는 예술가고,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정치를 바꿔낼 수 있는 주체로서의 정치가다. 이런 방향성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배움의 공동체로서 강사 혼자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그 안에서 친구를 만들고 내 생각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배움의 공동체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 내용 방법 단계에 대해서는 그 도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실 대표적 기관에서 연인원 5년 동안 24,000명이면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정부 지원금 0%입니다. 전혀 정부 지원금 받지 않고 참가자들이 모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돈을 한 강의당 다 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 직무와도 관계없는 교육에 이렇게 오시는 분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이런 교육을 강의 중심부터 다양한 워크숍에서 하고 있고, 이제 인문학교의 경우에도 이렇게 역사 답사라든지 또는 세계 종교의 이해와 같은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종교 간의 이해 없이 세계 평화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것을 인문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서울을 골목길을 그려가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재개발하는 골목길, 다 폐허가 된 서울의 그런 흔적, 또는 그런 것부터 고국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선생님과 함께 지금 그림을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저 맨 왼쪽에는 자신의 자기 그림을 전시하는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아 탐색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몸에 대해서 부산민주공원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몸을 통한 어떤 민주교육. 이 얘기했지만 저희는 옷을 입는다는 것에는 얼만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나는 얼만큼 주인으로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고, 또 신화라든지 동화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는 교육도 하고 있고, 꿈 분석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꿈을 매일 꾸시잖아요. 그 꿈 속에서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는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말고도 각 부서별로 이런 맨 왼쪽에 있는 아시아 포럼, 교육 포럼, 또 사회복지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청년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소심한 사람들의 유쾌한 홈지라 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뀐다 라는 워크숍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체험과 함께한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역시 저희 민주주의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분이 너무 어둡고 너무 무겁다 여전히 제가 아까 여러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거 역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으로 만들 수 있을지 민주주의가 이렇게 떠다니는 용어로서가 아니라 저기 뭐 신문에서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철학의 기초에서 교육 방법과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 출장 갔을 때 어떤 분이 어떤 한국에서 같이 가셨던 분이 스웨덴 분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시민 교육을 하는데 좋은 교육을 많이 준비하는데 시민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스웨덴에서 스웨덴 시민교육 담당자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라. 그러면 오지 않겠냐. 그 말 속에는 좀 함축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이 교육 주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존재하는 것.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맞춰가면서 교육을 해나갈 것인가가 저희들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가을학기 프로그램을 그냥 첨부한 거고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사항에 지금 코멘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거의 동감을 하면서 제가 프랑스 민주독본이라는 책을 프랑스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동적이었던 것이 시민들의 저항권, 불의와 압제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걸 보고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저항권을 가르치지 않고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아까 계속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제가 파키스탄에 여행 갔을 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 결혼식에 제가 초대를 받은 적이 있고 거기 굉장히 함께 어울려서 놀았거든요. 그때는 전쟁 전이었어요. 2001년이니까. 아마 파키스탄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친구도 아마 많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정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파키스탄 내에서는 그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현안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민주적이고 진짜 좀 즐거운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나무의 시민교육의 기본 문제의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민교육의 주체자는 누군가? 참여자, 강사, 교육계, 진행자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는 전체적인 교육을 같이 계획하고 싶지 않다. 그럼 배움은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구체적인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간다. 배움의 공동체에 서로 배움의 교육은
어떤 뭐 연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기본 주제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 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은 교사고, 또 모든 시민은 또 피교육자이기도 하고, 모든 시민은 예술가다, 모든 시민은 정치가다라는 상당히 전인적인 그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베트남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저도 상당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어떤 민주 시민교육의 영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보해서 나의 어떤 깨달음이 사회 그리고 국가, 우리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큰 틀에서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여연대를 보통 에드보커시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은경 부원장님은 그렇게 해서는 시민 참여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운 그런 시민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간다는 주제에 발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진영 토론자입니다. 앞뒤 슈리양 다티 야피카 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time that is set aside for me. I will try to be very brief in my presentations, although still struggling with English language. Perhaps if I have to use Korean, it will be endless presentations. I'm sorry I don't bring any presentations materials, but I would like to try to comments to what both speakers have present, and I will not giving comments in terms of questions, but mostly on agree on what you have said, both have said. For examples, that the status of Indonesia is in terms of educating our youth on civic education. So I think that our government is really not serious, because after 4 years ago, facilitating continuous discussions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 lots of different teachers in civic education, and then also with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othing has happened except one particular project of civic educations within the school system. And secondly, I also agree about the when you said that knowledge and behavioral change that is coming from a continuous education system does not necessarily transform into action. That's why I would like to also giving an examples of another type of education that is happening in Indonesia in terms of democracy education, but it's more on informal setting. After reform begins, is that with three different conditions. One is the opportunity for citizen participation increases. Secondly, that generally speaking, public or citizens are apolitical in the sense that yes, they are speak publicly, criticize the government, but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to genuinely participate, significantly participate in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ird is power tend to corrupt, and no guarantee of election can bring correct, quote-unquote, leaders to the power. And that I touch also Samson's input that election is just one procedure of democracy. It's not delivery of democracy, because democracy is a verb. So after that, CSO begins to carefully plan and strategizing democracy educations in a democratic setting, which is different with authoritarian regime. And we particularly addressing the issues in between election. The aim is actually how the people and citizens can constructively and effe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level decision-making processes. So therefore, the democracy educations that we try to build within Indonesia is
not only about knowledge and behavioral change, but also to try to put it becoming know-how. So it's a continuum of knowledge, behavioral change, and then how you practice it, and then from there you're learning again. So that's why after the the reform, there is 4 basic strategies that we do as informal democracy educations in Indonesia, usually across different typ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ne particular aspect first, the most important, is also advocacy. Advocacy, why advocacy? Advocacy to expand space to participate. So it's actually to providing a space, an arena for civil society activists, whether it's from community groups, whether it's NGOs, whether it's associations of minorities, to be able to exercise the knowledge that they have from the education. And second is the education itself. The education aims at 2 different things. First is knowledge, of course. Knowledge in terms of informations on policies, informations on mechanisms that you can use to participate, informations on who are the stakeholders, the main important stakeholders that you should engage in to make change. And then secondly is education in terms of enhancing the skills. So it's not only in terms of information, the second most important is also skills. Skills to what? First is to organize. Why to organize? Because if you don't have a mass, you're nothing. So you have to be able to organize yourself, whether it's formal institutions or in an ad hoc collective movement, whatever. But it is important also to put yourself legitimate, rooted under the community. That is one particular skills that is usually embedded in democracy educations. Second is the skills to analyze, and then the skills to analyze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that is applicable to the state apparatus or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third thing is providing those space to practice. So really, from knowledge, from skills, let's engage to make the change and see what happens. So that is the third thing that is usually also within the democracy education system. Fourth, which is also similarly important strategies, is documentations of the lessons learned and success stories. Why is that important? It's because first, it could be a very valid and strong instrument for inspiring other communities. Community is already fed up with promises from the state, promises from NGO leaders sometimes, promises from political parties. They want examples. So examples is one concrete things that you can actually generate movement in inspire other community members to do the same. Second is also provide evidence-based arguments for further changes in policies, in mechanisms of government. That is something that usually we do in democracy educations to address that particular issues, that how to transfer knowledge to behavioral change and then to know-how, to practicing as a continuous building active citizens in Indonesia. And also secondly is addressing that democracy cannot be correct only by election, but it is in between election that means a lot to the citizens. So putting democracy in practice as a verb that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way that people live and the way that the government has served them in this particular matter. That is actually what we do in Indonesia, and if you can comment on that strategy, that would be perfect. And I would also like to give you another insight, that from our experience in democracy, education, besides that it has to be worked in hand in parallel with widening the arena for civic participation, so that you can actually experience it and learn it. I think that a lot of different successful effort and civic educations in Indonesia also happens when it is working in a collaboration amo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cause there is a complex situations affecting civil communities or citizens in the field. So that's why a lot of different expertise is needed. For example, one particular, examples of striving for the improvement of basic social services, for examples. This include the ability, for example, expertise, the ability to analyze budget, because you have to know how much allocations of budget is given to provisions of basic social services. What kind of mechanisms? If you don't find it at national level, then you find it at sectoral level. What kind of mechanism is there? What kind of regulations that legitimize your involvement in proposing improvement recommendations for basic social services for local government, for examples. It also deals with a lot of technicalities regarding the building of leadership at the community level, and how you can actually, the leaders can organize in a democratic setting, because we can also romanticize the community as democratic and good in nature, because there's plenty of interest. So you have to also deal with a lot of technicalities of managing these dynamics between communities itself. So I would conclude that collaborations among civil societies with different expertise is definitely needed in terms of trying to propose a comprehensive type of democracy educations, if what you want to do is producing change, not only at the level of behavioral change. And lastly, I think this is still one thing that we struggle for, is that there are a lot of existence of a very good practices of democracy educations in Indonesia, which actually have bring about change in the provisions of basic social services in terms of mechanisms to reduce the potential for corruption through, for example, improving the procurement of services. It's already there. And I think that all of these have to be supported by our government to make it more sustainable, because I don't think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generate adequate funds from within itself to be able to continue working like this. Thank you very much. 인도네시아 시민교육은 4개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에듀포커시, 영역을 확보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육을 2가지 형태로 제공하는데, 하나는 정보, 지식을 제공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스킬을 향상한다. 조직화를 한다든지 정부를 향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주장을 하는 스킬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간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문서화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잔체에 대해 어떤 논거나 실천의 예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파일을 형성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간의 협력과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대동단결한 힘이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마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제자 두 분께 1분씩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발언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총체적으로 자기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먼저 해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그 문성근 선생님께서 한국의 아이들이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아주 좀 방대한 양의 연구의 일부를 소개하다 보니 중간에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 아이들이 저도 좀 사실 의심스러운데 아시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해석하느냐는 좀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연구에 원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늘 공개되어 있으니까 ICC S2009를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많이 논의된 것들이 실천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또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논의가 더 풍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삼성 상담한 센터장님 발표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ith the consensus here in the hall on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democratic education, I think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civil society in the region needs to have focused program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 know there are thousan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across Asia, and every organization has different mandate. And I think some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needs to have focused education programs. I think this is very, very important to meet the challenges that we face now. 이것으로서 우리 서울 민주주의 포럼 첫 번째 섹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모든 발제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가 어떤 단순히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평화안보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구촌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사막화돼가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대하고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실천의 자리로 변했으면 합니다. 저는 제 소개가 안 됐는데 저는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시민운동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신목 행사를 하고 있고 현재 민주주의 우리 재단의 한국 민주주의 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좋은 우정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